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취재해온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법리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정길 판사 연결해서 짚어보겠고, 어제 판결 나고, 뭐랄까, 이 사안하고 직접 이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삼성, 또 박근혜 측, 또 기소가 아예 기각돼버린 특검 반응 취재해 봤습니까? 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반응이? 삼성과 박근혜 측에서는 처음으로 자신들에게 생긴 호재였습니다. 획기적인 호재여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반가워했습니다. 반면 특검과 검찰 쪽에서는 쇼크를 받아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쇼크까지 받을 정도였나요? 왜 쇼크를 받았을까요? 네. 1심에서 다 유죄가 됐던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소기각, 그러니까 기소 자체가 잘못돼서 그 죄를 줄 수도 없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이재용의 위증 무죄고요. 김기춘 무죄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국회에서 거짓말한 부분이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위증 고발된 사람 아주 많으니까, 예. 네. 혹시 재판의 영향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무효화될까봐 충격이 있었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이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에 2심에서 위증 관련해서 판결이 난 건이 또 따로 있나요? 판결이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연세대 정기환 교수 건인데요. 이미 판결이 나서 유죄가 다 인정됐습니다. 이분도 위증 혐의가 있었죠. 예. 예.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증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전기환 교수의 위증 혐의 경우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예. 그렇죠. 옆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돼서 끝났습니다. 옆에 재판부에서 인정됐는데, 그럼 위증이 2심에서도 인정된 케이스가 있긴 있는데, 공소기간 이게 첫 번째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특검 쪽에서는. 어떤 우려를 하고 있었나요?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 고법부장들은 굉장히 그 수가 갑자기 판사들이 많다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래서 승진하기 힘들다. 네. 승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고법부장의 그 양승태가 자기 성향, 그러니까 특별히 보수적인 사람들을 많이 배치해서 그 판결이 이상한 판결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2심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삼성에서 2심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대단히 큰 변수가 시작된 거죠. 특검 입장에서는 양승태 대법관 시절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판사들로 구성됐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특검 쪽에서 우려가 있었고 삼성 쪽에서는 2심의 승부를 보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나 보죠, 변호인단에서. 네, 그렇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최순실 박근혜 측에서도 그렇고 1심에서 어느 정도 선방한 다음에 2심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네. 그런 그런 전략이 있었다. 그런데 네. 이제 혹시 이번 판결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특검이나 검찰 쪽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고법 판사들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전부터 있었나요? 예, 특별히 그랬습니다.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영장 판사들이 처음 영장 판사들이 바뀌면서 특별히 우병우와 대체적으로 무죄가 많이 나오면서 그 수사가 조금씩 지연되고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고법부장은 특별히 정권 친화적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가까운 사람들만 승진을 했는데 이번에 판결을 내린 조영철 부장판사의 경우는 좀
향판 출신으로 그 지방을 조금 돌던 분이세요. 근데 갑자기 2014년 2월에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이라는 그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판사한테는. 그 판사로 민사수석으로 발탁됐고 그 다음에 의정부 지원장을 거쳐서 고법부장이 됐는데 이때도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 보면 원래 모든 인사는 뭐 탈락한 분들 때문에라도 항상 어떤 조직에 뒷말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 판사들은 거의 순서들, 그러니까 등수들이 거의 정해져가지고 그 가는 부분, 그 승진하는 부분들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영철 부장판사의 경우는 그 순서가 정해졌다는 건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대법원장 시절에 그 정권 친화적이나 혹은 뭐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의 순서를 정했다? 어느 정도, 어느 자리에 보내면서 그 자리에 누굴 보내겠다 이런 그 순서가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 판사들은 서울지법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갔다가 그 다음에 고법으로 가고 이런 순서가 정해졌는데 조영철 그 판사는 그런 순서에서 승진의 대체적인 관례나 코스가 있었는데 네. 좀 예외적인 경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 네. 그런데 이 조영철 부장판사의 경우 친박 핵심이었습니다. 친박 핵심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친오빠예요. 그러니까 친박 실세의 친오빠가 그 국정농단 사건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좀 더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근데 이제 가족 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심이 대상이 되는 건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적 배경 말고 뭐 예를 들어서 과거의 판결 때문에 구설의 대상이 됐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의 대상이 됐던 판결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는 것이 이분의 판결이 약간 조금 이상해요. 스폰서 검사 김용준 부장검사 얘기 들으셨죠? 그 고교 동창한테 수천만 원 돈을 빌리고 금품을 받고 이렇게 그래서 구속된 분인데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 판결을 조영철 부장판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까운 친구한테 그 돈을 받은 것은 스폰서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어요. 유명한 사건. 그래서 예.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이분이 또 최윤희 전 합참의장 그한테 뇌물죄를 무죄를 줬는데 이분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아들이 무기 브로커에게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데 그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최 의장의 아들이 그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돼. 그런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그리고 특별히 판사들 사회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 판사 커뮤니티에서도 판결에 대한 구설이 좀 있었다. 뭐 그렇게 네, 제가 이해하겠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혹시 이 판결이 다른 국정농단 사태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까봐 이제 우려하는 건데 이 네. 재판부가 다른 국정농단 사건도 맡은 게 있나요? 김기춘, 조윤선을 처리해야 되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그래요? 담당 판사입니다. 그리고 정유라의 부정입학, 이화여대 농단 사건도 이 판사님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재용 항소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데 있어요. 이재용 항소심이 고범에서 진행됐는데 부패 전담 그 재판부인 형사 1부, 형사 3부, 형사 4부, 형사 13부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형사 3부이십니다. 형사 1부 부장판사는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한테 레인지로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세요. 그래서 이 뇌물 사건을 그냥 무죄를 주셨으니까 굉장히 이분도 조금 그렇고 형사 13부는 정영식 부장판사라고 있습니다. 정영식 부장판사 기억하십니까, 김성순?
기억이 안 우리 나는데요? 담당 판사였습니다. 우리 그렇군요. 담당 판사였었는데 이분이 한명숙 총리 2심에서 예. 뇌물죄 무죄였었는데 1심에서 했는데 예, 2심에서 생각납니다. 네, 그분이죠, 징역 참. 2년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는 이분과 다른 분은 그 김문석 부장판사가 계신데 사실 그 도영철 판사가 이 이재용 사건 맡을 가능성도 큽니다. 무슨 우려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사인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예. 여기까지는 이제 기자의 눈에서 바라본 우려고요. 예. 이번에는, 뉴스공장 연속 출연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계신 이정열 부전 판사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속 아니고 어제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단일 특정 기간 최다 출연. 예. 예.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 것이 이 국정농단 관련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네. 판결이 쏟아지다 보니까 자 좋아하시는군요. 계속 용이라니까. 네, 법리적인 부분 주진우 기자의 네. 이제 기자로서의 우려는 들어봤고요. 네. 이 항소심 법원이 최순실 세칭 속칭 주치의라고 평가받았던 이임순 수사영대 교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를 기각했다는 게 특검한테는 충격적이라고 한다고 제가 지금 방금 들었는데 네. 자 이거 좀 짚어주십시오. 예. 일단 이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좀 되기는 하는데, 네. 일단 그 문제가 되는 어제- 부분만 짚어주십시오. 그럼.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네.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그 고등법원 판결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단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국회 고발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고발의 기한이 지나버렸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고발이 이제 적법하지 않다는 네. 거죠. 예, 그런데 이 지금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요? 예.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고발이 있어야만 국회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거는 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65년도에 나온 그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뭐냐면 국회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른 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세금 포탈한 경우에는 뭐 국세청장이나 이쪽에 고발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거기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예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 근데 국회 위증 관련해서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예, 고발이 서로 뭐 절차를 어겼다 하더라도 검찰에 기소한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판례가 그 65년도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근거가 국회 자율권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상권 분립의 원칙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법부도 상권의 하나니까 예. 입법부하고 동등하니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 판단을 존중해라. 아하. 이런 무슨 취지인지 취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도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 권한이 동등하게 있고 국회가 문제 그렇죠. 삼았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절차가 며칠까지 됐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렇죠. 기소 효력을 인정해라라는 게 이미 있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자율권 존중의 아하. 정신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그때 인정할 때도 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게 뭐냐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건데 국회가 나서서 고발을 하지 않는 걸 가지고 굳이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하. 아니 그러면 네. 이거를 물론 뛰어나시긴 하지만 이정열 전 부장 판사님만 알 수 있는 판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그 고발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해온 거니까 웬만하면 다 아는 대법원 판결이죠, 이거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정신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 사건에서도 이제 사실 그 고발 기한을 어겼다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해산한 다음에 그 명의로 고발이 된 거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게 고발을 한 셈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한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든 내부적으로 뭐 존재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국회에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고발을 했으면 그러니까요. 그 절차 자체는 문제 삼지 않는 게 65년도 대법원 판결하고도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자율권을 존중을 하자 이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판례를 모르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판례 자체는 아는데 판례의 정신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난 예, 해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도 그렇고 뭐 그 당시 이제 그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의원도 그렇고 얘기하고 있는 게 국회 자율권상 이게 부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원래 고발이 필요하다고 한 해석 자체가 국회 자율권 존중에서 나온 거니까 여기서도 같은 국회 자율권 존중이라는 정신이 그대로 살아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고발이 필요 조건일 때는 자율권 존중인데 이 판결에서는 자율권을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은 거죠. 무슨 취지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만으로 보자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나 네, 그렇죠. 애초에 국회한테 그런 권한을 준 취지가 있는데 네네. 그 취지에 반한다. 그런 거죠. 예. 저 공장장님 말씀하시니까 되게 쉽네요. 저도 이해가 가네요. 탁월하십니다. 예, 이제 서로 이런 걸 그만하고요.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정열 전 부장 판사였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계속 관심 갖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2심들이 줄줄이 있는데, 시민사회가 주목해서 계속 봐야 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